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속되는 핵 및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개발 노력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한반도 상황이 남북 간은 물론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근데 이와 더불어서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야 지난 한국 전쟁 이후 저희가 항상 지난 50년, 60년 동안 겪어온 일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또 하나의 새로운 상황 변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그 우리 흔히 국제 정치에서 하는 패권 경쟁, 그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게 패권 간의 이 세력 전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등과 2등이 바뀔 때 보면 1, 2등 사이에 항상 싸움이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번에 지금 남한산성 영화가 또 개봉이 됐지만 저는 그게 우연은 아니라고 보는 게 저는 사실 남한산성 한 5년 전부터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매년 매 학기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저도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주로 유럽의 전쟁만을 제가 미국 학교니까 배웠습니다. 근데 와서 한국에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맨날 남의 나라 전쟁 얘기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이쪽에서도 굉장히 큰 전쟁이 있었는데 정작 저희는 그걸 잘 가르치지 않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한국 전쟁 뭐 가르치고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훌륭하게 이렇게 싸워서 왜적을 물리친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그거의 역사적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사실은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어느 날 히데요시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걸 우리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싸워서 물리쳤다. 뭐 일제시대에는 또다시 일본이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다 쳐들어와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너무나 많은 어? 일제 압박을 당했다. 뭐 이 정도의 교육인데 저도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이상은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당장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그게 1910년, 1905년 보호조약 한일합방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1904년 5년에 러일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94년 5년에 중일 전쟁이 청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러일 전쟁이고 청일 전쟁이지 그게 일어난 장소는 여기서 시작이 됐거든요. 저희 한반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규모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가르쳐주고 저도 제가 배운 바가 없습니다. 근데 좀 슬쩍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일본군과 러시아군이 싸웠고 엄청난 규모의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이 한반도에서 싸웠습니다. 30만 명, 뭐 20만 명 정도의 압록강 전투 같은 경우는 러일 전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싸웠거든요. 목단에서 싸우고 뭐 만주까지 갔지만 그게 왜 일어났을까? 핵심은 그때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건 뭐 그건 기본인데 일본이 아시아의 넘버원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아시아의 넘버원은 1000년, 2000년, 5000년 동안 누구였겠습니까? 중국, 우리가 다 아는 중국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바뀌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병자호란 임진왜란도 보면 임진왜란은 일본이 그때 당시 이미 또 사실은 아시아의 넘버원이 한번 되려고 중국을 쳐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지 우리나라 때문에 쳐들어온 게 사실 아닙니다. 거기도 보면 자세한 역사적. 그리고 나서 일본이 돌아갔지만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우리나라 병자호란 정명호란의 원인도 대륙 세력에서 명나라하고 청나라 간에 1, 2등이 바뀌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명나라를 갖다가 청나라가 뒤집어 엎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도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더구나 임진왜란 청일전쟁은 굉장히 병자호란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서 병자호란이 일어난 게 3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로 치면 한국전쟁이 30년 사이에 2번 일어난 겁니다. 2번. 예, 그 엄청난 일이.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근데 사실은 저희는 당한 거죠. 당한 것도 힘이 없는 약소국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데 그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 있는 상황에서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1등, 2등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한반도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이게 저쪽으로 넘어가면 자신들한테 전략적 위험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호장치와 우선장치를 하려던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뭐 돌이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대응을 잘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됐습니다. 물론 태평양 전쟁에서 지기는 했지만 패전국이 결국 됐지만 일본이 그 이후에 아시아의 넘버원이 언제까지 아시아의 넘버원이었습니까? 저희 다 알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넘버원은 뭐예요? 세계 경제 2위 대국은 아시아의 경제 1위 대국이죠. 근데 그게 바뀐 게 언제입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누가 아시아의 경제 1위고 세계 경제 2위 대국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중국이죠. 근데 그 중국이 그렇게 된 게 그거 결국 일본과 중국 간에 1, 2등이 바뀐다는 소리인데 지난 100년 동안 일본이 1등이었는데 그 1, 2등 바뀐 게 언제겠습니까? 공식적으로는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중국의 IMF 월드뱅크에 따지면 중국 최고 그 국내 총산 GNP, GDP가 4.8조고 일본이 4.7조. 그렇게 돼서 그때 공식적으로 1, 2등이 바뀌고 지금은 중국과 일본의 격차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 중국이 한 12조 가까이 되고 일본은 여전히 한 지금 5.3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4. 그때 7조 8조에서 많이 뭐 일본은 경제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제로인 나라니까 0.1, 2% 성장하면 많이 성장했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난 2010년이 먼 세월이 아닙니다. 바로 한 5, 6, 7년 전의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그 7년 사이에 중국 경제가 4.8조에서 지금 12조가 되고 일본은 여전히 거기서 조금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저희는 사실 지금 미중 간에 뭐 중국이 언제 미국을 따라잡냐 이거에만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만 우리 아시아 한반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난 겁니다. 100년 만에 다시. 그럼 원래대로 옛날 우리 그 격사를 돌이켜 보면 일본하고 중국 간에 한번 크게 싸움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이 지금 너무나도 무섭게 중국을 바라보고 있고, 사실. 그리고 그거에 조치로 취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아베 총리가 취하고 있는 미일 동맹 강화 플러스 뭐 헌법 개정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본 입장에서 이게 너무나 지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저러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 결론은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불안 요인은 당연히 북한인데 두 번째 저희가 불안 요인을 어떻게 보고 있으면 간과하기 해서는 안 될 것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100년 만의 세력 균형 변화도 굉장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미중 경쟁이라든지 이걸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게 사실은 제 이 페이퍼의 두 가지 제일 중요한 소재고 핵심 논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걸 중심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러면 북한 한반도 상황은 뭐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핵심은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그 이전 김일성, 김정일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비해 핵 무기와 그 미사일 개발에 그야말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도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 실험 수나 강도, 미사일 실험의 횟수나 강도 모든 면에서 이전 16년에 비해서 지난 6년 동안 횟수가 오히려 더 훨씬 많아졌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5페이지에 보시면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자기 핵 능력을 핵과 그 미사일 능력을 다양화하고 그러니까 고도화 차원이 아니고 다양화, 다각화, 고도화를 하겠다. 이건 뭐 중장거리도 만들고 고체도 만들고 잠수함 이거 발사도 만들고 대륙간 탄도 ICBM도 만들고 동시에 핵폭탄도 뭐 핵폭에서 수소폭탄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건 그야말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 의도는 무엇이냐? 첫째는 그 미국한테 최소한의 실질적인 핵 억제, 2차, 둘째는 미국 본토 능력을 하면서 이 미국의 군사 한반도 개입을 무력화되는 셋째, 동등한 핵 억제 능력을 가진 그런 협상 능력을 가지려는 것이고 셋째는 이를 통해서 이제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바로 밑에 논단에 보시면 한국에서 지금 온갖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김정은 참수 작전부터 시작해서 핵잠수함, 뭐 전술핵 재배치, 핵미사일 자체 개발, 뭐 온갖 얘기들이 사드 논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우연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저희가 이런 많은 논란들이 혼란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연 진짜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다 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저희가 그럼 이 중에 어느 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하고 적절한 무기 체계 내지는 전략인지를 갖다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특히 뭐 언론이야 어떻게 보면 전문성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생각들이 계시겠지만 그냥 막 여러 말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끝에 뭐 이게 다시 비관한 예가 될지 몰라 임진왜란 당시에 율곡이 선생께서 10만 양병설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얘기만 들었으면 얘기하는데 첫 번째 좀 확인해 보니까 율곡이 선생이 10만 양병설 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후세에서 뭐 이렇게 말이 와전되다가 그런 걸 정설로 굳어졌다는 얘기가 많고요. 두 번째 저는 10만 양병설이 나왔다더라도 그때 당시 저는 선조 임금이 안 한 게 아니고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하고 싶어도. 아니 지금 저희가 지금 60만 중에서 한 10만 늘리자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늘리자고 했을 때 어느 대통령이 지금 갑자기 좋습니다. 60만을 70만 늘립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때 당시 우리나라 조선군이 몇 명, 5만 명도 안 되고 한 10만 명 10만 명이 됐을까 모르겠고 그걸 당장 두 배로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금나라 뚝딱 해가지고 10만 명이 늘어지겠습니까? 그게 엄청난 돈과 수많은 조치가 모든 게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 통치하던 모든 게 세수 걷는 거에서부터 사람 모으고 하는 거에서부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처음부터 얘기였고 그 결과 저희가 당했죠.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어떻게 보면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성 있고 개연성이 있는 걸 정말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진 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저희한테 적합하고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헷갈려지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또 좀 호들갑을 많이 떨고 있어서 그거에 또 저희 언론이 그걸 더 증폭시키고 그러다 보면 뭐 중간에서 이게 어떤 때는 미국 사람들도 북한이 마치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더라는 뭐 소리가 들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졌구나 하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미국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고 책임 있는 당국자들도 최근에도 뭐 합참의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해보면 내부적 평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미중과 한국의 딜레마는 뭐 다 오바마 이 시진핑은 넘어가고요. 트럼프 시진핑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뭐 근데 한 가지는 오바마 때는 상당히 미중 관계를 신중하게 접근을 했고 시진핑도 그때는 일기였죠. 시진핑 일기가 신형 대국 관계였습니다. 그때 처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 시진핑이 첫 주석 취임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 두 정상이 그 자체도 굉장히 사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저는 만남이었다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신형대국 관계 저희가 잘 아는 얘기를 들고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시진핑 2기 엊그제 이제 19차 당대가 여기 이제 또 뭐 훌륭하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끝나고 나서 시진핑 2기는 뭐 국내적으로 보는 뭐 시진핑 권력이 강화되고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어쨌든 시진핑 올해 처음으로 중국이 발간한 아태 전략 보고서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는 신형 대국 관계가 아니고 신형 국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 제가 저의 판단은 첫 번째 친형 대국 관계만 해도 그것도
그 이전이 중국이 생각하던 화평 굴기, 평화 굴기에 비해서는 좀 앞서 나간 거였습니다. 미국한테 이제는 최소한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우리 둘이 쌍벽이다. 내가 미국의 전 세계적인 위치까지 내가 도전은 하진 않겠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의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양극 체제로서의 인정을 해라는 하나의 메시지였고, 물론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았죠, 오바마 때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뒤집어 놓고 있는데, 미국의 모든 근본적인 기본 국내 가치에서부터 외교 정책 자체도 모든 게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시진핑은 이 기를 맞이해서 신형 국제 관계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중국이 단순히 미국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서로 공존하자는 차원을 넘어서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 내지는 자기 우선주의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좀 더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게 반드시 무슨 군사적으로 무슨 뭐 미국하고 싸우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중국이 가지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더욱더 반영하는 저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따가 뭐 토론 시간에 한번 더 우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결국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일 간의 세력전이, 내는 이것이 더 크게 나가서 미중 간의 지금 세력전이가 일어나려는 이런 과정에서 패권 경쟁이 그 기본적으로는 점점 가속화, 심화되고 있다라는 한의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전제로 했을 때 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대응 전략으로. 그럼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은 어떠냐? 이 두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굉장히 양쪽 다가 좀 극단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한반도가 아니냐. 우선 북한 이 핵 문제만 해도 지금 당장 지난 한 2, 3주 동안 조용했지만 그 직전까지만 해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미국 언론들은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그 가능성을 나름대로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요. 그래서 재밌었던 게 이렇게 저도 제가 1년 동안 또 지난 미국에서 안식년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과정과 그 속에서 미국이 얼마나 큰 지금 극심한 혼란으로 빠지고 있나를 제가 목도하고 있고, 지금도 그게 현재 진행형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안 그래도 지금 한반도 문제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해지고 좀 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국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걸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오바마 그 이전 시진핑이고, 여전히 중국은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그걸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체인 미국이 지금 스스로가 뭐 좀 말이 좀 심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미국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김정은과 불안한 미국이 이게 만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걱정이었고, 그 속에서 한반도에 이르다가 잘못하면 원하지 않는 미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이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다 나옵니다, 요새. 그래서 제가 여기 인용한 거는 뉴욕타임즈의 크리스토프는 가장 최근에 평양을 5일 동안 갔다 와서 얘기한 거고, 트럼프의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unachievable, 중국의 이 압박을 통한 시도 자체도 비현실적이고 unrealistic, 동시에 제재에 의한 북한의 붕괴도 희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이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전쟁 가능성만 높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 직전에 포린 폴리시에 또 그 막스 부트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 있습니다. 그 양반도 근데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그 양반 이제 베트남 전쟁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서 그 수많은 인명과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희생하고도 베트남에서
패트에서 나오는 그게 지금 다큐멘터리도 미국에서 나와서 PBS에서 나와서 굉장한 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번 트럼프가 또 비슷한 한반도에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진보와 보수 논객이어서 제가 소개시켰을 뿐이지 모든 지금 싱크탱크니 데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위기관리 전략을 해야 되냐. 시간이 지금 자꾸 가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급한데 최대한 빨리. 첫 번째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뭔지를 뭐 잠수작전이 맞냐 뭐 잠수함이 맞냐 핵무기 배치가 맞냐 이런 얘기를 쏟아대기 이전에 과연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근본적인 우리의 이게 뭔지를 한번 따져보고 차분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핵심 이익을 저는 핵심 안보 이익이겠죠 여기서는 저는 크게 뭐 평화 통일 뭐 안정 얘기 나오는데 비핵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가 예를 들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당장 평화냐 통일이냐의 문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차가 있게 취해야 되는 하나의 목표인데 그걸 갖다가 어떤 땐 통일 얘기하다 어떤 땐 평화를 얘기하고 어떤 땐 비핵화를 얘기해 버리면 이게 우선순위가 그냥 뒤죽박죽이 되면서 뭘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뭘 해나가야 될지가 이게 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는 비핵화는 하나 있어. 이제는 수단으로 삼아야지 비핵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비핵화를 통해서 저희가 평화를 구축하고 비핵화를 통해서 저희가 통일을 하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당연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것 자체가 마치 평화나 통일보다 앞서는 목표처럼 이렇게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하라는 게 저희 하나의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평화보다도 또 안정이 더 당장 가장 시급하지 않냐. 왜냐하면 평화라는 거는 뭐 평화와 안정이 같은 여기도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평화라는 게 뭐 논란이 있으시겠지만 남북 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정전 상태를 좀 더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이렇게 구축하는 걸로 봤을 때는 당장 그것도 역시 조금 더 중장기적인 하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얘기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속에서 이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해야지 그러면 안정과 평화를 우선 담보하고 그 속에서 장기적으로 통일까지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하나의 그 로드맵이 생기고 그거에 맞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뭐 조치들이 무엇인가가 좀 더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술핵 배치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에서 그걸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다. 우리가 암만 갖다 달라 하더라도 그게 현실이고 세 번째 자체 핵무장도 저는 뭐 오히려 자체 핵무장은 최악의 경우 저는 고려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생각은 해봐야 되는 옵션입니다. 한미동맹이 끝난다면 그 다음에는 저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미동맹이 있는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현실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당황스러운 게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보수층에서 지금 이 핵무장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선일보라든지 뭐 저희 자유한국당 전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그럼 이 양반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드릴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자체 핵무장은 절대 안 되는 거죠. 한국이. 이미 북한만 해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해서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게 저희가 확장 억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금 그 의구심이 있으니까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라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실무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의 확장 억제는 그 전에 문제가 됐던 냉전 시기의 확장 억제하고는 완전히 경우가 틀린 케이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그 확장 억제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논란 자체가 거의 좀 이야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그 핵 능력을 가지고 한국에다가 확장 억제를 제공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핵을 너무 많이 쏠까봐 제가 걱정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북한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한반도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섯 번째, 이제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뭐 킬체인에서부터 해서 핵 잠수함, 뭐 항공모함 얘기까지 뭐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뭐 각 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 우리 나라의 안보 이익과 북핵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효과적인 무기 체계이고 전략 자산일지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더구나 그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현역에 있어서 아셔보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돈이 없습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국군 지금 60만 유지하는 것, 두 가지 돈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 인구가 저희가 급속한 노령화와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이제는 뭐 옛날 10%는 말도 안 되고 5%도 말도 안 되고 지금 2, 3%만 해도 잘했다 하는 나라에서 무슨 뭐 국간에 돈이 있어야 무슨 온갖 무기들을 살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이 국방 예산 짜고 이 속에서 어떤 전략을 갖출지 진짜 따져봐서 이제 해야 됩니다. 점점. 그런 상황에서 뭐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중과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거는 사실 지난번 크리스에서 제가 발표해 가지고 좀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미중 사이에서 한미 동맹을 제가 이걸 더 깨자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선택은 해 있습니다. 저희 선택은 한미 동맹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지만 그 사이에서 여전히 저희가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 쓸데없는 마찰을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논지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있지도 않은 중국하고 미국이 우리한테 선택하라는 얘기도 하는데 우리 스스로 자꾸 왜 선택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말 안 하는 게 전 제일 좋습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그리고 되도록 또 두 번째,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되도록 안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뭐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그거에 좀 연관이 되고, 사드가 가장 대표적인 사실은 지금 그 하나의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는 미중을 선택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 방어적인 걸로 했는데,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의 선택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한반도 상황뿐만 아니고 이 세력전이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저희가 사드를 긋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니까 안 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죽고 사는 문제인데. 하지만 그걸 대신 같은 말을 하고 추구를 하더라도 중국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자들이 미쳤나 하는 식으로만 대응할 건 아니었다라는 게 저의 말씀입니다. 저쪽이 왜 저러는지도 정확히 알고서 그 맥락을 알고 저희가 여기에서 대응을 해나갔어야 되지 않나. 저는 사실 작년에 사드 논란이 있었을 때 아주 당장 진짜 급한 거가 아니면 제가 그때 생각하는 북한이 한번 핵실험 더 할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홍시실임 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근데 그든 저는 분명히 뭐 아시다시피 북한이 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말은 꺼내대 하다가 우리도 진짜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지 않나. 저 북한 당신들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저쪽한테 오히려 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좀 저희가 좀 약간 아주 기술적인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순서가 좀 바뀌는 바람에 중국 사람들이 더 화나게 만든 그런 좀 케이스, 안타까운 케이스가 사드가 아니었나.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북한이 저러고 하니까 중국도 이제 좀 머쓱해졌죠, 사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미중 간에서 저희가 자꾸 선택을 하려는 것보다는 최대한 미중 사이에서 그 둘이 갖고 있는 공통의 이익을 자꾸 부각시키고, 실제로 공통의 이익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미중 간에, 삼국 간에. 그거는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 안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도 원하지 않고요. 미국도 원하지 않습니다. 뭐 트럼프는 제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 생각. 그리고 저희도 제가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본 전제로 해서 자꾸 공통의 분모를 미국하고도 중국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 같이 협력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자꾸 무슨
코리아 패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저희 스스로가 또 하나의 가진 자기 비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코리아 패싱 못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뭐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균형자 역할 이런 것 차원의 얘기는 아니지만 한반도 문제가 터졌을 때 당장 전쟁이 터졌을 때 거기서 앞서가지고 북한하고 싸워야 될 사람 누굽니까? 저희가 싸워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저희를 무시할 수도 없고 중국이 저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은 지금 저렇게 정신없이 미쳐서 날뛰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사람이 누구냐. 저희가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전쟁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하고 중국도 야, 저 김정은이 좀 이상한 또 쓸데없는 짓을 하면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을 해줘야 될 텐데 하는 게 저 사람들의 저는 기본 입장입니다. 저희 눈치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럼 저희가 그럴 그 자세와 능력을 저는 어느 정도 능력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럴 자세가 저희가 좀 제대로 갖춰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중과도 신뢰도 쌓고 소위 말하는 전략적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